101페이지 맞지? 101페이지. 여기 좀 적어야 될 게 있어. 자, 뭘 적어야 되냐면, 일단 위에 그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그 위에 1족부터 18족까지 해가지고 숫자가 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저기 이게 그 위에 좀 주기율표 커가지고 수소 위에 보면 1적표가 있고 그 이게 쭉 가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구멍이 났어.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 쭉 나와 있는 게 있거든. 주기율표에 세로줄을 의미하는 이쪽 쪽 의미 알아야 돼.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제 가로줄이 있는데 이 가로줄에 있는 주기는 지금 아마 표시가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아. 왼쪽에 이제 수소하고 헬륨 이게 1주기, 그 다음에 리튬부터 네온까지가 2주기, 그 다음에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가 3주기 이래가지고 총 7주기가 나와. 그래서 그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전자 있는 궤도수 또는 껍데기수에 따라서는 껍질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세로줄은 족, 가로줄은 주기. 자, 우리가 이제 족은 1족, 2족,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쓴다. 중간에 있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나중에 쓸 원소들이야. 거기에는 우리가 원소 기호상으로는 이름하고 기호는 알아야 되는 물질들도 있어. 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몇 족 원소다까지는 몰라도 돼. 대신에 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하면은 13족 원소다. 여기지. 그 다음에 인 하면은 15족 원소, 질소도 15족 원소. 이런 식으로 이 족 번호 알아야 돼. 그래서 1번부터 20번 안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이 족 번호를 알고 있어야 그런 원소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 이렇게 이제 원자들이 쭉 나오는데 당연히 1번부터 118번까지가 소개가 돼 있지. 이 118번까지 쭉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쓰는 것들은 이 중에서 일부야. 그래서 그 우리가 쓰는 것들은 원소 주기율표 같은 거, 원소 기호라든지 이온식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쓰는지는 이미 테스트를 몇 번 했지. 거기 나와 있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그래서 118번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 옛날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빼고 넣는 과정에서 좀 최근 걸 넣으려고 했더니 너무 큰 게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너무 빡빡하게 좀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원소랑 이런 것들은 이름하고 기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 1족 원소를 한번 볼까? 1족 원소 보면 수소부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수소는 1족에서 제외를 시켜. 왜냐? 수소는 비금속 원소인데 리튬부터 나트륨, 칼륨 하는 것들은 금속 원소야. 성질부터 처음부터 달라. 그래서 1족 원소는 리튬부터 시작을 한다. 이게 수소도 1족 원소이긴 한데 수소는 제외야. 1족 원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대신 뭐는 제외? 수소는 제외하고. 수소는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왜냐? 얘가 물이랑 반응을 잘하고 물과 반응하면 물이 염기성, 알칼리성으로 변해. 그래서
화학 반응식 하나 쓰자면은 리튬이 물과 반응을 하면 수산화 리튬이라는 걸 만들고 수소기체가 나오거든. 자, 그래서 여기 개수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는 리튬 대신 나트륨 넣고 칼륨 넣어도 개수도 똑같다. 얘를 하나 잡아주면 돼. 여기서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이 수산화 이온이 생기지. 자, 그러면 리튬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뭐다? 염기성이다 이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리튬은 물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해. 나트륨은 더 격렬하게 반응해. 칼륨은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해. 그 밑에 원소들은 폭발해. 그 정도로 물과 굉장히 잘 반응하는 이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있잖아. 금속 나트륨과 물 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 이조 원소로 넘어가 볼까? 이조 원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 이유는 흙 속에 많이 들었고 알칼리 금속과 성질이 유사하다는 뜻이야. 얘도 물과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마그네슘이 계속부터 쓰자. 물과 반응하면 MgOH2 생기고 수소기체가 생기는 이런 형태의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져. 이번에도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당연히 염기성이겠지. 의외로 베릴륨이 원자 번호도 좀 작고 1번부터 20번 안에 있긴 한데 우리가 베릴륨을 볼 일이 거의 없어. 오히려 리튬은 휴대폰 배터리 쓰지. 나트륨은 당연히 요만나트륨, 소금의 주성분이 들어가 있지. 마그네슘 같은 것들도 생각외로 볼 수 있다. 마그네슘도. 근데 이게 너가 이제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이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냥 생 마그네슘 쓰는 게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 그냥 마그네슘 금속이 들어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일회용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 알잖아. 이거 툭툭 켜는 거 알지? 알지 라이트 이렇게 켜는 거. 그래 뭐 잘 알고 있는 데도 있을 거야. 뭐 자주 애용하면서 뭐 아니라고 할 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여튼 이 일회용 라이트 알지? 이거 알고 있을 거야. 이 불 켤 때 위에 원통형으로 좀 까끌까끌하게 생긴 녀석을 회전시키면은 얘가 뭔가를 긁으면서 불꽃이 튀어. 그때 그 긁을 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원통형에 작은 마그네슘 금속이 들어있다 밑에. 그게 이제 마찰에서 긁히면서 불꽃이 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쓰이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칼슘 이런 것도 우리 뼈의 성분이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 베릴륨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속이 아니야. 아주 특이한 녀석이야. 베릴륨은 독성 금속이야. 그래서 너가 이게 구경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다. 이게. 자, 이제 3조부터 12조까지는 나중에 쓴다 그랬지. 뭐 지금 당장 신경 안 써도 된다.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 13쪽으로 넘어가는데 13, 14, 15, 16까지는 원래 명칭이 있어. 명칭이 있는데 잘 안 써. 그래서 우리 그저 안 할 거야. 대신에 이제 17조 원소가 있어. 17조 원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할로젠이라고 불러.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거든. 요거는 이제 할로젠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들이 있어가지고 부르는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나와. 웬만하면 이 네 개는 그냥 순서대로 외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진짜 많이 써. 자, 그 다음에 18조 원소는 또 부르는 게 있다.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 또는 1 또는 단이라는 말을 써요.
일원자 분자 아니면 단원자 분자라는 말을 써. 무슨 뜻이냐면 분자는 기본적으로 원자 두 개 이상이 결합을 해서 독립된 성질을 가지게끔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분자라고 불러.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은 원자 한 개로도 성질을 가져. 그래서 분자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원자 한 개로 성질을 갖는다 해서 일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불러. 요것도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헬륨, 네온, 아르곤. 요게 지금 당장은 헬륨, 네온, 아르곤이 문제에서 그냥 종종 등장하는 정도 이렇게 나올 텐데, 요게 이제 화학을 본격적으로 일찍 끝나고 우리가 하이탑식으로 넘어가거든. 화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 헬륨, 네온, 아르곤이.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 3개 정도는 18족 원소, 비활성 기체. 얘네들은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들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소 주기율표에 이게 원래 어차피 흑벽으로 나올 거라서 그냥 그 컬러로 돼 있는 걸 안 썼거든. 안 썼는데 거기 보면 붕소 있지, 붕소 한번 찾아봐. 붕소 어디 있는가? 붕소 있지. 붕소, 그 다음에 그 밑에 규소, 그 다음에 요게 대각선 방향이다. 붕소, 뷰소, 비소, 텔루륨, 그 다음에 아스타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대각선 형태로 돼 있는 거 있지. 딱 따라가면 대각선이잖아. 요 대각선에 있는 녀석들이 뭐냐면 준금속이라고 불러. 그래서 색칠 표시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지금 당장 준금속이라고 부르는 건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나중에 어차피 쓸 일이 생기면 그때는 컬러로 된 그런 주기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그러니까는 플로린 있는 쪽 있지. 플로린 있는 쪽으로 비금속 원소들이 포진해 있고, 요 준금속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 있지. 얘는 금속이야.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돼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 상당수가 금속이야. 비금속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회색에 두 줄 나와 있는 거 있지. 요거는 난타론족, 악티늄족 해가지고 두 개로 따로 빼놨거든. 그 위에 어디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다. 요게 왜 그럼 여기다가 빼놨냐? 이유는 간단해. 요거 딱 기 들어가면 주기율표가 가로수 너무 길거든. 그래서 일부러 빼놓은 거야. 그렇다고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원소들이 뭐 포함되어 있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 여기서 우라늄 한번 찾아볼까? 우라늄이 어디 있을까?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진한 회색 박스 안에 우라늄 들어있거든. 이 우라늄이 몇 번에 있는 원소냐? 92번에 있는 원소야. 거기 위에 아마 92번 적혀 있을 거야, 그지? 이 92번에 있는 우라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라늄까지가 우주를 따졌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원소들, 즉 우라늄까지가 자연스럽게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야. 92번까지가. 그러면 93번은 뭐냐? 94번은 뭐고 93번부터는 인간이 만든 원소다. 어디까지? 118번까지 지금도 만들고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주기율표에 등재가 돼 있지 않은 것들도 꽤 돼.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일부 원소들이 주기율표에 등재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도 이 들어가 있는 원소들 중에 몇 가지는 성질이 밝혀져 있질 않아서 그냥 넣어놓기만 하고 이걸 성질을 표시를 안 한 녀석도 있다. 그게 나중에 주기율표 한번 저기 구글이든 네이버든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면 딱 4개가 그렇게 118번 오가네손이 있거든. 118번에 오가네손 제일 마지막에 오가네손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테니신도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모스코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은 정확하게 성질이 밝혀져 있질 않아. 근데 등재는 돼 있어. 그럼 왜 성질이 밝혀져 있지 않느냐? 얘가 존재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만들고 나면 얘가 1초라는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분해돼 버려. 그러니까 성질을 밝혀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성질이 밝혀져 있지 않아. 그럼 왜 그렇게
당연히 있잖아. 이건 자연계 존재하는 원소들이 아니야. 인간이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자연계에는 어디까지만 있다? 우라늄까지. 우라늄보다 큰 번호가 큰 녀석들은 인간이 만든 원소다. 자, 그리고 82번 한번 찾아볼까? 82번 뭐지? 납이지. 납이 82번에 있거든. 자, 그럼 82번의 납까지. 자, 이거 어떤 녀석들이냐면은 1번부터 82번인 납까지는 자연계에 주로 존재하는 원소들이 있거든. 자, 우리 예전에 우리 이거 했었는데 기억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다. 동위원소. 예전에 했었다 이거. 기억 안 나도 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데 이 동위원소는 예를 들면은 1번 수소가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1번인데 질량이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 수소가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중수소. 얘를 삼중수소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른 원소들이 존재를 해. 그런데 이런 동위 원소를 웬만한 원소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82번 납까지는 주로 있는 녀석들이 우리가 수소도 그래. 수소는 방사능을 띠고 있질 않아. 근데 중수소부터는 방사선이 나올 수 있어. 삼중수소는 요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야. 인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거든. 이게 방사선이 나와. 그러니까 중수소도 사실 방사선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뭐 그런 거 같더라고. 뭐 인체에 그렇게 뭐 해가 되지 않는 정도. 아니면 안 나오거나. 때에 따라서 좀 다른가 봐. 내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중수소는 방사선 원소야. 자, 그러면 수소가 1번에 있는데도 이런 게 있다는 건 2번, 3번, 4번, 5번도 다 있다는 거잖아. 동위원소들이. 그런데 이 동위원소들 중에 안정한 형태, 즉 방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원소들이 82번까지는 그냥 얘가 비율이 큰 거야. 안정한 원소들이 비율이 큰데 83번부터는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딱 어디까지 92번까지가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자체가 그냥 방사능을 띠고 있고 방사선이 나와. 그래서 이런 물질들,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이 방사선이 나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원자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방사선을 끄집어내가지고 안정한 형태로 되돌아가거든. 안정한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안정한 형태로 바뀔 때 주로 뭘로 바뀌느냐? 납으로. 그래서 82번까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큰 원소들이 방사선을 띠고 있지 않은 안정한 원소들인데 93번부터는 그냥 방사선을 띠는 원소들이 자연계에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방사능차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납을 많이 써. 납을 왜 쓰느냐? 밀도가 크거든. 그래서 밀도가 크다 보니까 방사선이라고 부르는 어떤 에너지가 통과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납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하는데 문제는 밀도가 크니까 어때? 같은 부피라도 질량이 커, 무거워. 원소들은 그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있구나. 원소들이 종류들이 이런 것들을 118번까지 굳이 외울 필요 없거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 그런 애들이 하나씩 나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 원소 기호 외우는 게 재밌다고 118번까지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게 왜 재밌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나 과학 가르치는 데도 별 재미가 없던데 그거 왜 재밌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외우는 애들이 있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외우지 마라 그러진 않아.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상관은 없어. 대신에 외우기 싫다면 어떻게 해라? 알아야 되는 정도만 외워라. 근데 알아야 되는 원소도 외우기 싫다면 그냥 뭐 해라? 공부를 적어라. 어디 가면 된다? 마이스터 용접 바로 가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 정도 봐놓으면 돼. 앞으로 또 주기율표 볼 일들이 꽤 생길 거야. 주기율표는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랑 마찬가지냐면 너도 그 꼬꼬마 때 보면 있잖아. 그 한글이랑 영어 숫자 가르친다고 벽에 보면 뭐 붙여놓지. 엄마들이 붙여놓잖아. 너가 엄청 어릴 때 보면 벽에다가 뭐 붙여놓지 않잖아. 한글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이응, 디귿, 리을 뭐 이런 거 있잖아.
A, B, C, D 뭐 1, 2, 3, 4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지. 알지? 나는 몰라. 자, 그런 거 알지? 그거 똑같다. 그런 것처럼 있잖아. 내가 뭔가 하나 숫자를 공부하려 그러면 1, 2, 3, 4 뭔가 숫자를 세야 되잖아. 알파벳 알아야지 영어를 공부하든가. 아니 기억, 연tik을 리을 뭐 이런 것들 알아야지 무슨 한글 공부하든가 말이야.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참고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생길 테니까 일단 그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네 정도만 하면 되고. 주기율표를 잘 보면은 원소 이름 밑에 있잖아. 무슨 소수점 숫자 같은 것들이 적혀가 있지. 이제 소수점 숫자 같은 것들이 막 적혀 있는데 그 소수점 숫자는 뭐냐면은 원자량이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원소 기호를 잘 보면 있잖아. 야, 몇 가지가 잘 봐. 나트륨 한번 찾아봐봐. 나트륨 밑에 영어로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다. 뭐라고 적혀 있어? 소디움이라고 적혀 있어. 칼륨 밑에 칼륨이라고 적혀 있고 뭐라고? 포타슘이라고 적혀 있다. 요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원소 기호라고 부르고 하는 것들 있잖아. 이 원소 기호는 똑같이 써. 사실 전 세계가 똑같이 쓰는데 이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트륨, 칼륨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독일식 표현이야. 독일식 표현. 그러면 소디움, 포타슘은 영어식 표현이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이제 뭘로 바뀌느냐면은 영어식 표현으로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트륨이 아니라 소디움, 그 다음에 칼륨이 아니라 포타슘으로 이제 슬슬 부르게 될 거야. 이렇게 점점 바뀌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걸. 우리가 마트에 가면 휴대용 가스 번호 연료로 부탄가스 알지? 부탄가스. 근데 이게 무슨 명칭으로 바뀌었다? 뷰테인으로 바뀌어 있어. 근데 그게 2006년도에 바뀌었거든. 그런데 지금 2026년이잖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부탄이라고 쓴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그보다 더 오랫동안 부탄이라고 써와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안 바뀌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바뀔 거야. 이거 당황하지 말고 영어식 표현으로 바뀌고 있구나 정도만 하면 돼.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화학을 독일에서 직접 배워왔을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화학을 가르칠 때 독일 학자들한테 배워왔을까? 아니다. 그럼 우리는 화학이나 물리 같은 거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누구한테서 배울까? 선생님한테 배워? 그 선생님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빨리. 응? 누구한테서 배웠을까? 일본인들한테 배운 거야. 일본인한테 배웠다고? 일제강점기 있지? 알지? 일제강점기 때 그때만 하더라도 어땠다? 일본과 독일은 동맹국이었어. 그러니까는 서로 기술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독일에서 있잖아. 여러 가지 학문들을 전수받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독일식 표현을 썼겠지. 그게 어디로 들어왔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독일식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영어식 표현과 독일식 표현이 다르거든. 그런데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독일식 표현을 쓰는 게 맞을까? 영어식 표현을 쓰는 게 맞을까? 영어식 표현을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바꾸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고. 너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영어식 표현이라는 걸로 바뀐 걸로 과거에 했던 걸 그대로 쓰다가 틀딱새끼라고 놀림받을 수도 있어. 왜? 당연히 너도 있잖아.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은 TV에 아직도 나오는 것 중에 너 기억날 거야. 우리 아밀레이스 알지? 몰라? 아니면 이제 배울 거야. 너 2학기 때 소화순환 호흡 배설 나오거든. 그 소화 효소에 보면 아밀레이스 나온다.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아니면 아밀라제는 들어본 적 있어? 지불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혹시 그 인터넷 용어 중에 아마 너는 알지 싶다. 테토남이라는 말 들어봐.
쥐 들어봤지? 이게 무슨 뜻이야? 테스토스테론. 잘하네. 애견녀라고 부르잖아. 그건 뭔데? 에스트로. 자, 여기서도 그거야. 지금은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러. 근데 과거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렀다. 알겠지? 그런데 아직도 어때? 에스트로겐이라고 나오지. 그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너가 이제 이런 내용을 배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에스트로젠이라고 들었는데 겐이래. 나는 젠으로 가는데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 저런 틀딱새끼 이러면서 속으로 욕하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너도 있잖아. 나중에 그런 용도를 어떻게 듣는다? 다른 사람한테 듣게 되는 거야. 근데 과학은 계속해서 바뀌거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이제 첫 단어 우리 전해질과 이온하는 부분, 이 첫 단어는 이제 슬슬 봐야 돼. 이게 그 고등학교 내용이긴 한데 과거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다행히도 많이 어렵진 않아가지고 할만할 거야. 그리고 이 책은 있잖아, 세 단어 나와. 전해질과 이온, 산과 염기, 그 다음에 반응 속도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단원들은 하나씩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할 거야. 한 단원 끝나면 테스트, 또 한 단원 끝나면 테스트,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니까 잘해봐야겠지. 자, 그러면 전해질과 이온 하는 데서는 용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놓자. 거기 표에 전해질하고 비전해질의 정의가 나와. 전해질, 물에 녹여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라고 나와있지. 알아서 표시 딱 줄도 긋고 해주면 돼. 그리고 비전해질도 똑같이 해주면 된다. 자, 여기서 적어줄 게 좀 있는데 전해질에다가 화살표를 꺼내가지고 전해질에 화살표를 딱 꺼내가지고 뭐라고 적냐면은 수용액에서 이온화함이라고 적어줘. 수용액에서 이온화함, 즉 이온이 된다는 뜻이야. 전해질은 이온이 생성될 수 있어야 되는 녀석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부를 거야. 이온 결합 물질,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는 물질들. 그래서 거기 보면 염화나트륨, 황산구리, 염산은 염화수소다 이겠지. 그 다음에 염화칼슘 이런 것들 전부 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녀석들이야. 이런 녀석들은 이제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떨어지고 이 녀석들이 전극으로 이동을 해서 전류를 꾸며준다 이거야. 근데 거기 비전해질 하는 데는 당연히 물에는 녹아. 안 녹는 것도 있긴 한데 물에는 잘 녹는 것들도 있어. 물에는 녹는데 문제는 뭐가 생긴다? 이온이 생기질 않는 거야. 거기 설탕, 알코올, 녹말, 포도당 요소 나오지. 자, 거기 얘네들의 화학식 예전에 한번 적었었는데 기억이 안 날 거야. 한번 해볼까? 먼저 포도당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알겠지? CuH12O6 돼 있는 게 이게 포도당이야. 설탕, 녹말, 녹말은 여기에 숫자가 붙은 게 아니라 M, N 이렇게 붙어. 그럼 왜 붙이냐면 녹말은 포도당이 엄청난 숫자가 붙어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걸 몇 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알코올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 요거 이름 뭐였더라? 요거 이름 요건 알아? 요거 알코올 외워야 돼. 저 두 개는 최소한 외워야 된다. 요 위에는 뭐다? 메탄올. 이렇게 메탄올이야. 이건 많이 나오거든. 진짜 많이 나오거든. 메탄올은 그냥 외워야 돼.
알코올은 특징이 올로 끝나. 그래서 그냥 올로 끝나는 화물질이다 싶으면 그냥 알코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소. 이게 요소야. 요소도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물질이야. 여기서는 요소가 많이 소개가 안 되거든. 근데 이제 하이탑식으로 넘어가면 요소들이 꽤 소개가 돼. 자, 이거 할 때는 조심할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비전해질 해가지고 지금 6개 정도를 적어놨단 말이야. 조심할 점은 이런 설탕 같은 거 있지. 이 설탕 같은 거는 마트에서 파는 설탕은 전해질이다. 무슨 말이냐? 마트에서 파는 설탕은 전해질이다. 그런데 설탕 여기는 비전해질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책이 구라친 건가? 아니면 선생님이 구라친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소개된 설탕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용 설탕을 말하는 거야. 시약용 설탕은 설탕의 농도가 99% 이상의, 즉 굉장히 순수한 형태로 나오는 설탕을 말하는 거야. 말 그대로 시약용 설탕은 그 안에 설탕만 들었어.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설탕은 설탕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마트에서 파는 설탕은 대략 60% 정도만 설탕이고 40%는 설탕이 아니야. 그럼 40%는 뭐지? 다른 물질이 섞여 있어. 그럼 다른 물질이 섞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풍미를 취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 이 40%에 해당하는 물질들도 다른 맛이 나. 그러니까 굳이 제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면 순수한 설탕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뭐가 문제냐? 순수한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설탕을 다시 정제하는 과정을 몇 번을 거쳐야 돼. 그러면 단가가 비싸져. 설탕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 너가 마트 가면 설탕 만드는 회사들 뭐 있대? 쥐뿔도 몰라. 하여튼 쥐뿔도 몰라. 엄청 유명한 회사인데, 그룹인데, 이 회사가 설탕 팔아서 큰 그룹으로 성장을 했어. 혹시 이 그룹 알아? 너가 모를 리가 없다. 왜? 너가 택배 주문하지? 택배 주문하면 무슨 택배로 돼? 택배 회사들 많잖아. 너가 알고 있는 택배 회사 뭐가 있어? 야, 씨, 빨리 얘기해라. 너가 알고 있는 택배 회사 뭐가 있는데? 택배 주문 안 해? 빨리 택배 빨리. 택배 회사가 뭔지도 몰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좀 생각을 해봐. 택배 차들 너 아파트 살면 수십을 들락달락 할 텐데 택배 차들. 그래가지고 너도 택배 주문하잖아. 안 해? 택배 주문할 거잖아. 너가 주문 안 하면 부모님 주문할 거잖아. 그럼 택배 상자가 와. 그러면은 택배 상자에 그 택배 회사들이 그 택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 거기 다 적혀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뭐 있대? 로젠 택배, 롯데 택배, CJ. 알잖아. 너가 제일 많이 보는 택배 회사가 뭘까? 아씨. 야, 너 진짜 어떻게 된 게? 쥐도 모르겠냐? 너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CJ 택배야. CJ. 너 혹시 영화관에서 영화는 봐? 영화관에 영화 볼 때 혹시 CJ 안 뜨더라? 초반에. 됐어. 그래. 10분도 몰라. 하여튼. CJ가 네 CJ 그룹 알지? 이거는 모를 리가 없어. 와, 니 진짜 몰라? 와,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그러면 CJ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그 너 비비고 시리즈는 알지? 비비고 알지? 비비고는 모를 리가 없어. 비비고 하면 뭐 생각나? 만두. 알지? 비비고를 모를 리는 없어. 그럼 그 비비고 시리즈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CJ야. CJ야. CJ 택배 알지? 나중에 한번 잘 봐, 알겠지? CJ 어떻게 적혀가 있다 있냐? 그 CJ가 뭘 줄임말이냐면 제1제당. 무슨 말인지 알겠냐? 제1제당. 즉 이 CJ라는 회사는 과거에 설탕 만들어 팔던 회사였던 거야. 근데 설탕 만들어 팔다가 설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손대고 저기도 손대고 해가지고 지금은 식품업계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봐. 회사 이름이 제1제당이야.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CJ라고 한 거야. 너 LG가 뭘 줄임말인지 알아 혹시? 모르지? 너 LG 알지? LG를 모르면 중국인이거든? LG 알지? LG 뭘 줄였을까 LG는? 모르지 그지? LG가 처음 나왔을 때 회사 이름이 뭐였냐면 럭키 금성이야. 그걸 줄여서 LG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냐? 응. 삼성이 왜 삼성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별이 3개라서 삼성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처음 나왔을 때 진짜 구닥다리 막 처음에 전자제품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얘 회사 로고가 별이 3개야. 사각형 박스 안에 별이 들었는데 그게 큰 거 하나 그 다음 거 하나 그 다음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던 게 처음에 그게 삼성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너무 촌스럽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있잖아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삼성으로 바뀐 거야. 하여튼 이 회사들이 설탕을 만들 때 그거 말고 나중에 마트 가서 한번 봐봐. CJ 설탕이 있고 너 혹시 백설이라고 부르는 설탕도 있다. 집에 못 쓰는지 한번 난 집에 가서 한번 봐봐. 즉 설탕을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다고. 근데 그 설탕을 만들어서 동일한 설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 맞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경쟁을 할 때 사람들이 어느 회사 게 좋아, 어느 회사 게 좋아, 설탕이면서 거기서 거기인데 그런 거 따질까? 뭘 가지고 선택을 할까? 가격. 똑같은 1kg 적혀 있는데 얘는 10,000원인데 얘 8,000원에. 그럼 뭘 사? 8,000원짜리 사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경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설탕을 순수하게 만들 수 있어. 충분히 기술력도 되고 있잖아.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안 한다? 그렇게 하면 단가가 비싸져. 1kg에 10,000원짜리 설탕을 내가 100% 순수한 설탕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못해도 3만원, 4만원에. 그러면 다른 설탕, 야 이거 10,000원짜리 또는 8,000원짜리 있는데 그거 사지 미쳤다고 그거 사겠냐는 거야. 순수한 설탕이니까 더 좋겠지 하면서 일부 누군가는 구매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을까 하는 거야. 특히 설탕을 많이 쓰는 건 일반 가정집이 아니야. 설탕을 진짜 많이 쓰는 데는 어딜까? 응? 설탕 진짜 많이 쓰는 데는 어딜까? 빵 만들고 과자 만들 때 쓰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빵 만들고 과자 만들 때. 그러면 과자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설탕을 사야 되지. 그러면 100% 순수한 설탕 살까? 8,000원짜리 살까?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설탕이 일정량 이상만 들어있고 그 나머지가 뭐 다른 물질을 하더라도 있잖아. 똑같은 단맛을 내는 물질이고 이러면 굳이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실험실에 시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있지? 거기다가 살짝 적어놔. 그래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시약이라고 불러.
그래서 시약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너가 알고 있는 물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약을 기준으로 설탕, 즉 얘는 거의 100% 가까운 99.5% 진짜 순수한 설탕은 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비전이질인 거지. 포도당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도 포도당 뭐 해가지고 뭐 파는 것들 많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잖아. 전부 다 순수한 포도당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섞여 있어. 식품용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른 게 섞여 있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있잖아. 전해질이야. 그런데 이건 뭐다? 시약용으로 나온 포도당은 거의 100% 포도당이거든. 그러면 비전해질인 거야. 녹말도 마찬가지다. 알겠지? 녹말도 이 녹말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전분가루 뭐 이렇게 해서 파는 것들 있지. 그런 전분가루들도 사실은 있잖아. 물에 녹이잖아. 전분가루가 물에는 잘 안 녹아. 근데 전분가루도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 빚어가지고 얘가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면 전류 흐른다. 왜? 전분가루에도 당연히 100% 전분은 아니거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건 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시약용으로 나온 것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자 이제 좀 알아보고 그 밑에는 이제 계속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해질은 전류가 흐르고 비전해질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런 걸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가구 2번 있는데 그 밑에 그림에도 어떻게 돼? 전해질은 뭐가 된다? 이온이 되니까.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양이온의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전자를 얻어가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서 전자를 내놓는 이런 형태를 많이 가져.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꼭 전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형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비전해질은 뭐한다? 이온이 안 되니까 어차피 전류를 흘려줘도 얘가 이동할 일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전해질 비전해질은 초반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울 거야. 숙제는 없어. 공부해.
자, 그렇지. 초딩 나왔네. 초딩 나왔지. 자, 하기 전에 있잖아, 얘들아. 그렇지? 이거 해볼까? 4부터 먼저 물어봐. 자, 몇 쪽이지? 몇 쪽? 140? 30. 130. 그렇지, 130. 그래, 뭐 130에 7, 그렇지. 137번부터? 7번부터야? 138쪽이. 미안해. 내가 어딘지. 야, 이거 그때 그거 7월 17일 빠졌다고. 기억이 138쪽이야. 그래서. 자, 화학은 괜찮니? 아이고 저기, 뭐 메탄올, 좋아요. 외우는 거 다 적어놨네. 할로젠, 비활성 기체, 좋아요, 그렇지. 아이고 알칼리 원소. 알칼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 얘들아? 알칼리. 그런 게 있잖아. 그 선전하잖아. 알칼리성 이온음료, 포카리스메트 이렇게 설명하잖아. 알칼리가 뭔지 알아? 알칼리. 이게 알칼리라는 게 그런 뜻이야. 물에 잘 녹는 염기성. 이거를 알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가 그럴걸? 그게 알칼리라고 하고, 할로젠은 염이라는 뜻이거든. 할로젠은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서 염을 만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알칼리는 당연히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 돼. 왜? 이름이 물에 잘 녹는 염기성 금속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알칼리성 이온음료. 그러면 알칼리성 이온음료는 뭐지? 약간 물에 잘 녹는 염기성 음료야. 근데 강염기면 안 될 거 아니야. 강염기면 먹다가 다 지진다고. 그냥 약염기. 아주 약하게 만든 거야. 그렇지. 그게 우리 몸에 약간 뭐냐면 농도가 우리 몸이랑 비슷해가지고 흡수가 잘 된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선전하는 거거든. 자, 그냥 138페이지. 자, 6번에 6번부터 맞나? 모고고웅웅. 7번에 OXXX. 8번은 그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치? 다 뭐냐면 4분의 1W. 그치? 4분의 1W, 4분의 1W, 4분의 1W, 4분의 다 4분의 1W 미음까지. 그럼 비읍이 뭐냐면 비읍이 4H.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 4분의 1배 줄었으면 거리는 4배로 늘어야 돼. 그게 8분의 1번이 그런 뜻이고, 8번의 2번은 그치? 자, 기억부터. 그치? 기억이 얼마? 기억이 2분의 1W. 그러면 니은이 2분의 1W. 근데 디귿은 뭐냐면 디귿은 2분의 1W를 둘이 갖고니까 얘가 4분의 1W 디귿은. 그러면 니을도 4분의 1W. 그러면 그치? 요게 한 줄, 요거랑 같은 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F도 4분의 1W. 그치? 미음도 4분의 1W. 그러면 결국은 W의 물체를 4분의 1W 힘이 4분의 1 주니까 거리는 4배 4H. H 올라가면 4H. 자, 9번은 미음, 비읍, 시읒, 이음. 그치? 9번은 미음, 비읍, 시읒, 이음. 자, 뒤에 10번에 답은 OOX. 11번에 1번은 100줄, 2번은 25N, 12번은 1번이 WA = WB = WC. 자, 2번은 2대 3대 6. 13번은 도빗, 지빗, 빗지. 14번은 OXXO. 15번은 이르 원리. 첫 번째가 이르 원리고, 두 번째가 힘. 맞나? 다 숙제 맞나? 자, 뒤에는 몇 번부터지? 7번부터야? 1번부터야? 1번부터야? 자, 1번부터. 근데 숙제 많았네. 페이지 141페이지. 자, 1번에 2.
2번에 3, 3번에 5, 4번에 3, 5번에 4, 6번에 1번은 가나. 두 번째 거는 2번이 아니고 좀 밑에 점은 다. 7번에 4, 8번에 200N 400줄, 9번에 3, 10번에 4, 11번에 4, 12번에 2. 자, 13번에 2, 14번에 2, 15번에 1, 5, 16번에 4, 17번은 가나 다라 모두 같다. 2를 원리에 의해, 그치? 그치? 그래, 한 일의 양은, 그치? 그 거리나, 그치? 힘은 달라도 한 일의 양은 어때? 같다. 자, 뒤에 업에, 맞지? 내가 5번 빼고 다 해야 되나? 업에 1번에 4, 2번에 3, 3번에 3, 4번에 4, 5번은 아니고 5번은 3, 6번에 4.9N. 질문하고 있어. 몇 번? 그래, 여기 어려워, 여기. 업에 1번. 자, 업에. 그렇지. 천천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 천천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자, 1번에 그림과 같이 무게가 20N 물체의 지뢰 한쪽 끝에 올려놔서 다른 쪽 끝에 F를 작용해. 자, 20N 5cm 물체가 올라간 높이가 1cm. 그러니까 자, 여기 20N인 물체가 있어. 자, 얘가 1cm 올라갔대. 1cm 이렇게. 그럼 여기 F를 줘가지고 이렇게 내리겠지. 자, 그치? 20N, 그치? 자, 그러면 해준 일의 양은 얼마냐면 요 20N인 친구가 1cm 올라갔잖아. 그러면 여기서 해준 일의 양과 여기서 해준 일의 양은 같거든. 그러면 얘가, 그치? 여기 무게가 20N이야. 뉴턴. 간 거리는 1cm인데 1cm를 미터로 고쳐야 돼. 0.01m. 계산하면 얼마? 0.2줄. 그치? W는 0.2줄. 해준 일의 양은 0.2줄. 그러면 기억이 맞아. 자, 니은 만약에 F가 4라면 자, 누른 거리가 얼마니? 자, F가 여기 4라고 칠게. 4N이라고. 그럼 얘가 0.2줄이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0.2줄 돼야 돼. 그러면 F 곱하기 S가 0.2가 돼야 되는데 F가 4야. 그럼 S는 4분의 0.2지. 그치? 4분의 0.1 소수로 써있나? 소수로. 자, 나타내면 이거 얼마지? 그치? 2분의 0.1? 0분의 10 곱하면 20분의 1? 20분의 1이면 0.05인데. 자, 그러면 몇 센치? 5cm. 5cm. 자, 요거니까 5cm. 그럼 니은은 틀렸어. 디귿 F가 2N이라면 자, 이번에는 자, F가 4가 아니고 2라고 치자. 그럼 여기 20이지, 여기 2지, 그러면 힘이 10대 1이지, 그러면 그치? 거리는 1대 10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5cm면 얘는 뭐지? 50cm가 돼. 왜 1대 10이 돼? 그럼 전체 그치? 지렛대의 길이는 55cm가 돼야지. 길이는 55cm. 그럼 디귿이 맞아. 그래서 답은
기억뛰기 4. 그 다음 4번? 3번? 6번? 자, 6번. 자, 6번에 오른쪽 그림은 1kg의 물체를 그치? 축바퀴를 이용해서 드는 건데 축바퀴가 뭐가 똑같냐면 축바퀴가 말만 축바퀴지 그냥 지렛대야. 지렛대 원리를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어디가 받침점이고 어디가 힘점이고 어디가 작용점이냐면 자, 이렇게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고 이쪽에서 힘을 주고 그러면 여기가 받침점이고 그치? 여기가 물체가 있는 거고 여기에 힘점, 여기에 힘점,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이 거리가 이게 몇 터 몇인지만 따지면 자, 거리가 2대1입니다. 자, 2대1. 그럼 요거들이 곱한 거랑 요거들이 곱한 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힘은 1대1. 자, 근데 무게가 몇 킬로짜리? 1kg짜리. 1kg짜리의 중력은 9.8N. 그럼 9.8N이 일하면 F는 절반만 주면 돼. 4.9N. 그치? 안 한 게 5번이거든. 그 5번 바로 하면 돼. 질문 안 하면 그냥 바로. 아니, 또 다른 거 앞에 거 어려운 거 많은데. 12번. 자, 12번. 자, 12번에 그림과 같이 3m의 널판지를 사용해서 1m의 높이의 트럭 위로 드럼통을 천천히 밀어 올리는데 200N의 힘이 들었다. 자, 5m의 널판지를 사용하는 경우 드는 힘의 크기는 그러니까 얘가 자 지금 빗면의 원리인데 요 길이가 1m고 요 길이가 5m야. 자, 그러면 얘가 힘을 어디로 주냐면 200N이 무게인지 주는 힘인지 같이 볼까? 문제가 봐봐. 이거 이렇게 하는데 200N이 여기 5m 아니야? 3m잖아. 아니다. 여기 200N이 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3m짜리를 이용할 때는 200N이 들어. 그래. 그럼 5m짜리를 이용하면 몇 N이니?